복실로 캐릭터 토울 극장에서 초연했어요. 그때 영화에도 나오죠. 베토벤이 이 교향곡이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치는데 뒤를 돌아다보지 못해요. 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정확히 말하면 귀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음악 속에 자기가 넣어둔 내용 때문에 취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정확히 표현한 게 영화 불멸의 연인이에요. 베토벤은 이 곡이 끝나서도 이 곡을 만들 때 또는 이 곡의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무슨 TV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왜 지휘자가 있었는데 베토벤이 무대에 서 있었을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어떤 음악 칼럼 쓰는 친구가 이따가 하는 얘기가 그냥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말던가. 왜 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널판지를 길게 무대에 댔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진동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귀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그 사실을 제가 확인했어요. 택시 운전수인데요. 귀를 먹었는데도 택시 운전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음악을 틀어놓고 댕겨요. 그런데 한 손으로 유리창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그게 음악을 듣는 거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베토벤은 널판지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든 소리를 느끼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자, 곡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토벤은 초등학교 4학년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도제로 수업받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음악이 도제였습니다. 음악대학이 생긴 거 얼마 안 됐어요. 베토벤은 음악을 배우고 나서 17살 때 모차르트를 잠깐 만났다는 얘기 했죠. 그리고 19살이 됐을 때 본의 선제으로 온 사람이 베토벤한테 물었어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대학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정규 학력이 없으니까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했죠. 이때 페체니히라는 사람이 베토벤의 스승이었어요. 그분의 회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하는 그 실러의 환희의 송가를 베토벤이 봤다고 그래요. 보고 나서 베토벤이 하는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글 하나도 빼지 않고 음악화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790년입니다. 베토벤이 20살 때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레오폴드 2세를 위한 칸타타를 만들어요. 같은 해입니다. 레오폴드 2세는 누구냐면 벨기에의 국왕입니다.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고 1300년에 독립했나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의 학종을 일삼았습니까? 사실은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베토벤은 잘 몰랐죠. 어찌됐든 그를 위해서 칸타타를 만들어요. 엎드려라 만 백성들이여 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미 환희의 송가에 나오는 구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이 182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처음이 얼마죠? 34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죠? 1790년으로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납니다. 1795년 이 사람 나이 25살 때 사랑받지 못하는 이의 탕식이라는 가곡을 만들어요. 이때도 역시 환희의 송가의 주제가 잠깐 나옵니다. 이 딴딴딴 이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납니다. 1808년 합창 환상곡을 만들어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위한 대환상곡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것도 유명한 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때도 역시 딴딴딴딴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1악장의 주제, 2악장의 스케르초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져요. 스케치가 보인다는 거죠. 나중에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베토벤의 자료를 조사한 사람에 의하면 시차를 두고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1822년에 오늘날 한의의 주제가 완벽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824년 5월 7일인가요? 게르트너 트롤 극장에서 초연했는데 베토벤이 지휘한 게 아닙니다. 움나프라는 사람이 지휘를 했고 베토벤이 옆에 서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데 베토벤은 여기서 실러의 시를 그대로 옮겨왔어요. 네. 재미있는 게 또 뭔지 압니까? 이 시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성을 조금씩 달리 했어요. 예, 1악장 다음에 2악장에 스케르초를 두었어요. 보통 2악장이 어떻죠? 느리잖아요. 안단테는 아다지오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케르초를 2악장에 두었어요. 그리고 3악장에 아다지오를 둔 거예요. 왜? 4악장에 프레스토를 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프레스토 속에 무엇이 들어있죠? 실러의 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악장을 그런 식으로 조정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들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안 들었나? 아,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강의한 거구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4악장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3악장에 아다지오를 그런 수법이었던 거죠. 베토벤은 여기서 실러의 시를 노래하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친구들이요, 이 소리 말고 좀 더 좋은 소리 없겠니?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베이스가 노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베토벤이 직접 써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4성부인데요. 4성부도 아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소프라노가 있고요, 알토가 있고요, 테너 다음에 베이스잖아요. 근데 테너가 1, 2부로 나뉘어요. 그리고 바리톤이 아니고 베이스예요. 아주 기묘한 4성부지요. 이것은 뭐냐면 베토벤이 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테너 성부를 가운데 두 파트로 나누어 놓고 맨 아래에 베이스 성부를 놓고 맨 위에 소프라노를 넣었는데 소프라노 성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당시에 소프라노를 부르기로 한 가수가 베토벤한테 그랬대요. 선생님, 이거 너무 높아요. 베토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할 수 있는 한 하세요. 이랬대요. 베이스는 또 그랬대요. 선생님, 이거 너무 낮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높게, 가장 낮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이게. 만약에 소프라노가 성부를 좀 낮춰달라. 그러면 낮아지겠죠? 베이스가 좀 더 올려달라. 그러면 좀 올라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베토벤은 여기에 아주 크게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테너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넣었던 거죠. 그래서 꽉 차게 만드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가요? 실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러 공화주의자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뭐 헤르더나 렌츠나 또는 뭐 실러나 괴테나 이런 사람들을 이른바 슈트루트드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질풍노도기의 작가들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성중심 사회에서 계몽 사회에서 이른바 슈트루트드랑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은 그냥 질박한 욕구가 아니라 완전히 숙련된 욕구예요. 숙련된 욕구라는 건 뭐죠? 사회 속에서, 비등한 사회 속에서 닦아진, 충분히 훈련된,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을 쌓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여기서 실러는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한다고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같아야 한다. 공화주의자의 출현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실러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왕과 거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니 신분사회에서 귀족과 평민도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왕과 거지가 하나가 되다. 이런 발칙한 놈이 있나?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네. 굉장히 위기에 몰렸었다고 해요. 그런데 베토벤은 이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또 해석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메테르니가 이른바 반동정치 할 때 메테르니 눈에 벗어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왕과 거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빼고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꾼 거예요. 베토벤이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실러의 시를, 실러의 이상을 베토벤이 실현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러의 시가 시로만 존재하고 베토벤이 넣지 않았다면 이것이 우리한테 알려졌을까요? 물론 알려질 수 있겠죠. 그러나 미미했을 겁니다. 베토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혜택을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그렇게 가사를 바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성부를 통해서 이것을 빈틈없이 쏟아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앞전에 돈조반니를 통해서도 반상이 와해된 그 시기에 그런 것을 드라마로 목격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공화주의의 의지를 드러냈던 거지요. 사실 이 곡이 완성됐을 때는 1824년이니까 반상이 와해되고 신분사회가 와해돼서 이른바 시민사회가 도래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귀족과 그 왕족들의 공고한 그 신분은 쉽게 와해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을 통해서 베토벤이 보다 확실하게 얘기했던 거죠. 그뿐입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베토벤이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내 교향곡을 초연할 때 불러야 할 사람이 있다. 누구냐? 농민, 그 다음에 상인, 그리고 평민들을 반드시 앞자리에 앉혀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맨날 대통령 신년 할 때 택시기사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베토벤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베토벤은 자신도 평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베토벤은 자신이 평민이다, 귀족이다라고 말하는 바 없지만 이 시민사회에서 베토벤은 귀족으로 인정되고 귀족처럼 대우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베토벤이 평민이라는 사실이 언제 밝혀졌죠? 조카 칼 때문에 제수 씨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평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민사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과 평민이 아직도 공고했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 실러의 시는 드디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반동 정치 때문에 실러는 도망가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아까 드라마처럼 시선을 200년 전으로 옮겨야만 비로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 믿느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따가 우리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그 대사들이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별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베토벤 교향곡은 보통 우리가 3호 6부 얘기하잖아요. 3번이 개인의 의지로 세상을 바꾼 영웅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고난에 맞서 싸운 어떤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거지요. 6번은 자연을 예찬한 거잖아요. 자연 속에는 신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9번에 와서 드디어 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이랬잖아요. 유네스코는 이 악보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어요. 그러니까 작곡가 말고
작곡가가 만든 악보를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딱 이 한 곡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럽연합의 공식 국가가 됐죠. 그리고 또 해마다 연말이 되면 문명국가라면 어느 나라든지 이 곡을 연주해요. 근데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신 밑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힐러의 주장이 베토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해석됨으로 인해서 이 곡은 누구의 곡이 아니라 우리의 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곡은 정말 대단한 곡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의 곡으로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